생활법률 7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그 두 번째 시간이 갑자기 수업이 중단됐죠.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수업이 중단된 이유는 동영상 촬영이 갑자기 끊겼어요. 제가 이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요.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촬영이 중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불상사를 막고자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촬영을 하는데, 제가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다는 걸 그만 깜빡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동영상 촬영이 중단되고, 그래서 부득이 이제 수업이 갑자기 이제 중단이 됐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양해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렸던 내용은 우리 그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그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 금액은 그 임차 주택 부분에 대한 경락대금뿐만 아니라 대지 부분에 대한 경락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물권인 전세권 있잖아요. 전세권자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뭐 경매 청구도 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죠. 이때 전세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은 그 전세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에 대한 경락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그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그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오히려 이런 점에서는 전세권자의 우선 변제권보다 더 강력하다, 이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흔히 실제 우리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원에,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당초 보증금 1억 원에 뭐 이사 와서 주민등록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뒀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뭐 주변에 뭐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보증금을 한 5천만 원 올려달라고 집주인이 요구를 해서 보증금액을 계약을 갱신하면서 1억 5천만 원으로 올린 경우에요. 자, 이때 임차인이 이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때 그 저당권자보다 먼저 저당권자의 우선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일까요? 계약갱신하면서 올린 1억 5천만 원일까요? 1억 원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약정한 보증금액이 1억 원이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계약갱신을 하면서 보증금액을 5천만 원 올린 경우에 저당권자의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변제 금액은 1억 원이고요. 그 인상된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종종 지금 제가 설명드린 사례와 관련해서 종종 이제 상담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 사례 한번 풀어볼까요? 사례. 자, 91쪽 한번 펼쳐보세요. 91쪽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사례 한번 보죠. 자, 1번. 갑은 2013년 4월 1일 대전시 오종동에서 보증금 8천만 원에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 날 이사와서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을은 같은 날 5월 1일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갑은 어떤 권리가 있는가? 자, 이때 갑이 지금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죠? 5월 1일 날 이사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갖췄다면 5월 2일서부터 이제 대항력을 갖죠.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5월 1일 날.
그럼 이때 대항력이 5월 2일 날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5월 1일 날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기준 날짜는 5월 2일이 돼요. 그러니까 5월 2일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저당권이 언제 설정됐어요? 5월 1일 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저당권이 우선하는 권리죠. 저당권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보다 우선하죠. 그러니까 이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갑의 권리는, 갑은 대항력은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그 저당권보다 후순위 권리는 소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록 대항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저당권보다 후순위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권은 소멸하고, 이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항력은 행사를 못하죠.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선순위 저당권자 다음으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죠? 이때는 이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두 번째 사례 한번 보죠. 위의 사례에서 2013년 5월 1일까지 등기부상 아무런 저당권이 없었어요. 담보물권이 없었는데 6월 1일 날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며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이때는 임차권이 우선하죠. 그죠? 임차인이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를 다 갖춘 다음에 한참 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잖아요. 이때는 임차인은 뭐예요? 두 가지 패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대항력을 행사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경락인 새로운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대항력을 행사해서 그냥 남은 임차 기간 동안 계속 살면서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임대차가 종료되면 경락인 새로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 귀찮다, 나도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받고 딴 데로 이사 갈래 하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면 되죠. 이때는 저당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저당권에 앞서서 먼저 변제를 받고 저당권자는 그 다음으로 우선 변제를 받게 되겠죠. 다음에 3번 사례 한번 보죠. 그 후 을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그러니까 이사 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은 다음에 그때 집주인이 이제 집을 판 거예요. 자,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갑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느냐? 다시 받을 필요 없어요. 새로운 집주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해요. 응?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이때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요. 또 갑이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잘 보관하세요. 이거 분실하게 되면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가 되지 않거든요. 확정일자는 딱 그 날짜, 그 일자만 딱 찍히는 게, 그래서 그 확정일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19년 5월 1일자 뭐 이사 와서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한 1년 지나서 2020년 5월 1일 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임대차 계약서 이제 들고서 가서 다시 가서 제가 그만 잊어버렸는데요.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 계약서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2019년 5월 1일 날 받았어요. 그러니까 2019년 5월 1일자로 확정일자를 다시 찍어주세요. 안 찍어줘요. 찍어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건 확정일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다시 발급될 수가 없어요. 그거 다시 발급된다면 그건 확정일자가 아니지. 응? 응. 그럼 이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줄 때는 확정일자 발급대장을 작성해요. 확정일자 발급대장이 있어요. 그 발급대장에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와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리고 그때 확정일자 받은 사람이 거기에 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장을 날인을 해요.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발급대장이라는 것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도요, 크게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동사무소에 가서 그
확정일자 발급 대장을 그 증빙 서류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응? 근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골치 아파요. 자, 다음 이제 소액 보증금 한번 보죠. 소액 보증금. 우리 교재 97쪽이요. 소액 보증금. 자,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흔히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우선 변제권 살펴봤죠? 요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최우선 변제권이란 게 뭐냐면 아까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저당권자와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게 우선 변제권이었어요. 근데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심지어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는 거예요. 1순위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여기서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막강한 권리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래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당시에는 임차인이 없었어요. 응? 임차인이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빌려주면서 임차권을 설정을 했는데 그때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돼요.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불이의 타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이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다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불이의 타격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아주 한정돼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영세한 임차인이죠. 아주 영세한 임차인. 응? 아주 영세한 임차인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래서 98쪽 한번 보시면요.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에 대해서 그것도 그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보증인 중에 일부 금액에 한정해서 그 보증 금액 중에 일부 금액에 한정해서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돼요. 여기 보면 이제 보증 금액이 낮아요. 그러니까 영세한 보증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이제 임차 건물도 소규모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보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에 대해서 그 보증 금액 중 일정 금액까지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죠. 98쪽 한번 보세요. 98쪽. 첫 번째 줄 보시면 이 최우선 변제권이 뭐냐? 일반 채권자나 후순위 담보권자, 주로 저당권자겠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론이고 자기보다 먼저 담보권을 설정한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인의 범위는요, 그 98쪽에 네 번째 줄서부터 쭉 나와 있죠. 우리 교재에는 서울특별시는 7,500만 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 이걸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하죠. 여기는 6,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규정은 옛날 법 규정이에요. 우리 이 생활과 법률 이 교재가 이 교재가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제때에 개정을 못해서 지금 현재 개정된 법률 규정이 반영돼 있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구할게요. 근데 제가 이 책 만드는 데는 저는 아무런 관여를 한 바가 없어요. 예? 우리 이제 법학부 교수님들께서 만드신 책인데 저는 이 책 제작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법학부 동료 교수님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 교재 좀 개정을 하자.
근데 하여튼 교수님들이 바쁘셔서 그러신지 몰라도 이게 지금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대신 제가 지금 이제 수정을 해드릴게요. 현행 법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7,500만 원이 아니고요. 1억 1천만 원. 서울특별시는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하는데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뭐 성남시 뭐 이런 거예요. 수원시, 응? 이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6,500만 원이 아니고 1억 원, 1억 원. 수정하세요. 지금 서울특별시는 1억 1천만 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1억 원. 그 다음에 광역시는 우리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예요. 이런 광역시는 6천만 원, 거의 5,500만 원으로 되는데 6천만 원으로 바꾸세요. 6천만 원. 그 밖의 지역, 예를 들어 천안시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5천만 원이에요. 거의 4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천만 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서울특별시 1억 1천만 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1억 원, 광역시 6천만 원, 그 밖의 지역 5천만 원이에요. 이 금액 이하인 임차인에 대해서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돼요. 예를 들어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돼요. 만약에 보증 금액이 6,500만 원이다.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 안 돼요. 6천만 원에서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정 금액까지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데 어느 금액이냐? 98쪽 세 번째 단락 보세요. 거기는 서울특별시 2,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근데 서울특별시 2,500만 원이 아니고 3,700만 원. 3,700만 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우리 교재에는 2,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400만 원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광역시는 우리 교재는 1,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천만 원. 2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700만 원. 다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 금액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특별시는 3,700만 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3,400만 원, 그 다음에 광역시는 2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700만 원이에요. 1,7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돼요. 다시 한번 우리 대전광역시를 기준으로 하면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보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에 있어서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요. 그리고 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요건은요. 98쪽 두 번째 단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한번 보시죠. 주택에 입주하고 있어야 하며 그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전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요건은 뭐예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그러니까 대항력 요건만 갖추면 돼요. 확정 일자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요. 대항력 요건만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요. 자, 98쪽 네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의 합계가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돼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은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굉장히 제한돼요. 그래서 만약에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아주 소액 임차인이 많이 살아요. 소액 임차인이 많이 살아서
이 소액 임차인의 그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 금액을 합쳐봤더니 주택의 경락대금의 절반이 넘어서 이런 경우 어디 절반까지만 인정합니다. 절반까지. 그럼 소액 임차인 사이에서는 어떻게 나누냐? 보증금액의 비율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은 아무리 많이 인정돼도 그 주택의 경락대금의 절반까지만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이때도 이 주택 가액에는 대지 가액도 포함된 거예요. 대지 가액도. 자, 99쪽 한번 보세요. 99쪽에 거기 이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요건 이런 거 설명해 놓은 표가 있죠. 표를 한번 보죠. 자, 대항력이 뭐냐?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죠.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대항력인데 그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된다. 다음에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저당권자나 일반 채권자의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죠. 이 요건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인정이 된다.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대항력 요건만 갖추면 된다. 그 다음에 이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에 있어서 그 보증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에 있어서 2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 그랬죠. 다음에 100쪽 한번 보세요. 100쪽에 보면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차 지위 승계. 임차주택 양수인이란 게 뭐예요? 새로운 집주인이죠. 새로운 집주인. 그러니까 새로운 집주인이 종전 집주인이 갖고 있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주택의 양수인 기타 임대권을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따라서 종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존재한 임대차 계약 관계가 그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새로운 집주인이 이제 그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이런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 임차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새로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새로운 집주인이 지금 뭐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져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종전 집주인, 내가 당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종전 집주인은 보니까 돈이 많아. 그럼 나는 새로운 집주인한테 보증금 안 받고 종전 집주인한테 보증금 받을래. 그래서 종전 집주인 찾아가서 보증금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임대인의 지위를, 그러니까 임차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요, 임대인의 지위가 누구한테 가요? 매수인한테 가요. 그럼 종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종전 집주인은요, 이 임차 주택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면 임대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임대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니까 당연히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죠.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죠. 물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내가 비록 집을 팔지만 내가 보증금 반환 채무는 내가 중첩적으로 부담하겠다. 뭐 이렇게 약정했다면 당연히 보증금 반환 채무를 함께 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운 집주인하고 종전 집주인이 뭐 함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질 수도 있어요. 전화가 왔는데요.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아,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 전 그 받은 적이 없는데? 아, 예, 예, 예. 제가 그 담당자분하고 제가 그럼 한번 통화를 해볼게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거 비행기 모드로 해놨는데요. 아, 연구실 전화는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예, 아이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수업 도중에 중간에 이렇게 자꾸 끊기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임차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종전의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고요.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 집주인은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죠. 그런데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종전 집주인도 새로운 집주인과 더불어 중첩적으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약정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약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새로운 집주인이 보니까 변제 자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자,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 나는 그냥 종전 집주인한테 보증금 받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런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는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만, 왜냐하면 임대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니까. 그런데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종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시한 판례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종전 집주인은 그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지 않아요.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임차인이 나는 종전 집주인한테 보증금 받고 그냥 나갈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종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도 있어요. 다음 인차권 등기 명령 제도. 이런 경우에 참 이것도 한번 설명드린다는 게 이때 우리가 보통은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집을 매매를 할 때는요 보통 이 집을 사는 사람이 그 임차권을 그냥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 대금을 정할 때 그 보증 금액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 집인데 거기에 보증금 1억 원인 임차인이 있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보통 이제 집을 팔 때요. 보증금 1억 원을 까고 2억 원만 매매 대금으로 받죠. 응? 그러니까 그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돼요? 그 집을 매수하는 새로운 매수인이 떠왔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권을 새로운 집주인이 떠안죠. 인수를 하죠. 인수를.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당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맨 처음 생길 때는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사 와서 주민등록까지 다 갖췄어요.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뒀는데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돼. 이사를 가려 그러면 임대차 계약 기간도 끝났고 임대차가 다 종료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대전에서
대전에 살고 있는데 내가 대전에 있는 오종동 앞에 있는 어떤 집에 이사 와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뒀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직장 때문에 서울에 가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이미 뭐 집주인한테는 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가서 방까지 구해뒀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요. 진짜 황당한 경우죠. 그죠? 보증금을 주지를 않아. 내가 지금 그 보증금을 받아야 내가 그 보증금도 납입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새로운 집에. 근데 보증금을 주지 않아. 자, 이럴 때 내가 뭐 직장 문제 때문에 내가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 아까 대항 요건은 뭐라 그랬죠? 대항 요건은 그 우리가 이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대항 요건의 취득 요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지만 존속 요건이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간다든지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죠. 대항력이 상실되면 어떻게 돼요? 우선 변제권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사를 못 가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대항력을 유지하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내가 이사를 못 가.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아야 돼.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았어. 그래서 들어온 게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예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뭐냐면 101조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두 번째 단락 보시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아무 때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만 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어야 돼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제도가 아니에요. 요 경우에만 허용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이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면요, 이거 절차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주민등록 등본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 계약서 법원에 제출하면 바로 해줘요. 바로 그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리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발령하게 되면 직권으로 임차권을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를 해요. 등기. 이게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야. 이렇게 등기를 딱 해두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사를 가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우선 변제권도 그대로 유지돼요. 이거 굉장히 편하죠. 그죠? 이제 굉장히 편하잖아. 내 지금 마음 놓고 이사 가도 돼. 대항 요건하고 우선 변제적 효력이 그대로 인정돼. 이게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야. 맨 처음에는 없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도입을 했죠. 아주 굉장히 잘된 입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1조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종전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자, 사례 한번 볼까요? 사례 한번 보죠. 사례 한번 보시죠. 자, 97쪽 한번 보세요. 97쪽. 1번 소액 임차인이 경락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당연히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죠. 우선 변제권이든 최우선 변제권이든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하려면요, 배당 요구 기한 내에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이고 최우선 변제권이고 다 인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의 차이점은 뭐냐? 첫째, 개념상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저당권자나 일반 채권자의 우선에서 변제받을 권리인데, 최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저당권자나 일반 채권자의 우선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심지어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건에 있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그 다음에 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에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죠. 일정 금액 이하인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액의 일정 금액까지만 인정이 되죠. 그리고 그것도 그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도 그 임차주택의 경락대가의 2분의 1까지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최우선 변제권은 거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고 있죠. 이런 점들이 이제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사례 3번 한번 보죠. 사례 3번. 갑은 2013년 4월 1일 대전시 오종동에서 보증금 5천만 원의 집주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 날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중에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니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저당권 4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경우 경매 절차가 실시된다면 세입자 갑은 어떤 권리가 있는가? 이거는 그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을 보면 이제 반복이 되죠. 자, 이 경우 어떻게 되죠? 저당권이 선순위잖아. 나중에 임차권이 있었죠. 나중에 임차권이 대항 요건을 갖춘 거잖아요. 그럼 저당권자가 선순위가 있으니까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랬잖아. 저당권 위에 설정된 권리는 다 소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임차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권을 가지고 경락인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럼 이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이 저당권자보다는 후순위지만 저당권자가 변제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일반 채권자보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보증 금액이 5천만 원이래. 보증 금액이 5천만 원.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날짜가 2013년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요거 2019년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고요. 2019년도. 자, 2019년 4월 1일이라고 우리가 보자고요. 자, 근데 보증 금액이 5천만 원이면 어떻게 되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전 시내에는 보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에 있어서는 뭐예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죠.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갑은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당권자가 변제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 문제인데요. 4번하고 5번 문제는 요 문제하고 똑같이는 안 내요. 제가 똑같이는 안 내는데 이 문제와 같은 유형의 계산하는 문제를 내가 기말 시험에 출제를 할 거예요. 글쎄 우리 기말 시험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오프라인으로. 그때는 대면 강의가 있겠죠? 그때 반드시 대면 강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우리 생활법률과 관련된 계산 문제가 2개가 출제가 될 거예요. 하나는 아까 내 지난번에 상속분 계산 문제 있잖아요. 그거 낼 거고, 또 하나가 여기 우리 그 임대차에 있어서 그 임차 주택이나 또는 아까 우리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있어요. 나중에 하여튼 뭐 임차 주택이든지 임차 상가든지 이렇게 경락이 됐을 때 그 변제 금액 계산하는 문제, 요런 2 문제를 제출을 할 거예요. 계산 문제가 2개가 나올 거예요. 원래는 이 상속분 계산하는 문제는 중간 시험에 출제를 하고, 그리고 요 변제 금액 경락 절차에서 임차 주택이나 어떤 임차 상가가 있는 경우에 요 변제 금액에 대해서는
기말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중간 시험이 없잖아요. 기말 시험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기말 시험에 이렇게 계산 문제가 두 개가 중첩해서 출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아마 오프라인에서 시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평가를 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4번, 5번 문제는 나중에 그 똑같이 금액이 똑같지는 금액은 바꿀 거예요. 금액은 바꾼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요 문제를 잘 풀면 나중에 제가 출제한 문제 푸는데 별 어려움 없어요. 근데 금액은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 금액은 좀 바꾸겠죠. 그죠? 금액은 좀 바꿀 거예요. 그럼 4번, 5번을 편의상 연도를 여기 2013년으로 되는데 2019년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응? 요렇게, 응? 요렇게. 자, 지금 이 사례가 어떻게 된 거냐면 한번 보시죠. 대전시 5종동 주택인데 2019년 4월에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3월에 경락이 됐어요. 그리고 경매 비용을 뺀 경매 비용은 경매 절차에 경락대금 중에서 먼저 받아가요. 이 경매 비용은 뭐냐면 이 경매 절차를 운영하다 보면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 감정, 주택 감정가액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먼저 이제 경매 비용을 먼저 경락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먼저 충당하죠. 그래서 경매 비용을 뺀 경락대금이 2억 5천만 원. 요걸 이제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응? 경매 비용을 뺀 경락대금이 2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해당 경락의 대상이 된 그 주택 부분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관계를 보면 2018년 11월 1일 날 갑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1억 원. 응? 1억 원짜리 저당권을 설정했고 2018년 11월 30일 날 을이 보증금 8천만 원에 이사 와서 주민등록을 갖췄어요. 설마 날짜를 이렇게 그냥 한 달 간격으로 막 되겠어요. 근데 이게 편의상 그냥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2018년 11월 1일 갑이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은 1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해 11월 30일 날 을이 이사와서 주민등록을 갖췄는데 보증금액이 8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해 12월 15일 날 병이 저당권, 2번 저당권이죠. 2순위 저당권을 설정했고 그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이 8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정이 이사 왔어요. 이사 와서 주민등록을 갖췄어. 그래서 보증금액이 2천만 원. 보증금액이 2천만 원. 해당 건물에 임차인이 2명이 있는 거죠. 임차인이 을과 정 이렇게 2명이 있는 거예요. 자, 요 사례가 바로 4번, 5번 사례예요. 우리 사례 4번, 5번을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거야. 자, 이때 이제 질문 있죠. 첫째, 이 세입자 을과 정이 주민등록 전입 신고 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경우, 이건 뭐예요?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을과 정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가불병정은 각각 얼마만큼 변제를 받게 되느냐. 자, 여기 보면 1순위로 변제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얘죠. 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죠,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액 5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 중에서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마침 얘가 2천만 원이네요. 2천만 원. 그러니까 이때 정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을 변제받아요. 이거는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도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죠. 그 다음엔 누가 변제받아요? 그 다음에는 저당권자죠. 저당권자가 이 1번 저당권이 제일 먼저 설정됐잖아. 그러니까 2순위로는 갑이 저당받는 거지. 1순위 저당권자 갑이 1억 원을 이제 변제받는 거죠. 그 다음에 3순위는 누구예요? 3순위는 이 을이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변제받는 거죠. 8천만 원.
그래서 이거 합하면 이게 2억 원이잖아요. 2억 원을 변제받으면 남는 금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 남죠? 그러니까 4순위는 병은 이제 보증금으로 담보된 채권액은 8천만 원인데 5천만 원만 변제받는 거예요. 나머지 3천만 원 그냥 일반 채권으로 남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을과 정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을과 정이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경우에 이때도 역시 정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갖죠. 최우선 변제권. 그죠? 이거는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되잖아요. 대항 요건만 갖춰도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잖아. 그러니까 정의 2천만 원 최우선 변제권을 받고요. 그 다음에 2순위는 뭐예요? 갑이죠. 갑 저당권자 갑. 갑이 1억 원 변제받고 그 다음 변제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을과 정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경락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2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는 거죠. 8천만 원. 그래서 여기에 합하면 요게 2억 원이죠. 그 남는 금액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4순위 을이 5천만 원 변제받는 거죠. 을이 5천만 원 변제받는 거예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면 돼요. 응? 이렇게 풀이를 하면 돼. 그래서 기말 시험에 우리 여기 사례 5번, 사례 4번, 사례 5번 문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근데 금액은 달라져요. 응? 금액은 달라져. 그러니까 계산을 좀 달리 해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거 산수만 하면 돼. 산수만. 응? 이런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7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서부터는 8주차 강의 때 공부하기로 하죠.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